오늘의 이슈는 이 핵버튼에 손 올린 이 푸틴의 발악입니다. 핵버튼에 손 올린 푸틴의 발악. 여러분들 이제 미 대선도 끝났고 또 트럼프 후보자 아직은 대통령이 아니니까요. 트럼프 당선인이죠. 당선인이 그런 말을 자주 했습니다. 본인이 취임을 하면 24시간 안에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종결시키겠다라고 여러 차례 언급을 했습니다. 또 최근에는 구체적인 이 트럼프 진영에서 제시할 수 있는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를 대상으로 제시할 수 있는 그런 협상안까지도 공개가 된 상태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사실 어느 정도는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제 막바지로 가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것이 요즘 최근에 언론의 기류였는데, 또 요즘 며칠 동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우리가 조금 추적을 해본다면 과연 이 전쟁이 트럼프 당선인이 바라는 것처럼 그렇게 빠르게 끝날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이 좀 들게 하거든요. 그리고 얼마 전에 이 방송이 진행되기 얼마 전에 이 푸틴이 직접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즉 러시아가 가지고 있는 핵교리를 바꿨습니다. 핵교리를 개정을 했습니다. 그 핵교리가 뭐냐면 쉽게 말하면 그런 겁니다.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떤 상황이라든가 또 권한이라든가 어떤 상황에서 어떤 조건에 놓여 있을 때 이 핵보유국은 A라는 핵보유국은 핵을 쓸 수 있다라고 정해놓은 그런 규범 같은 것이거든요. 모든 나라가 다 핵을 가지고 있는 모든 나라는 이런 핵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부분 비슷해요. 그 핵교리가 물론 조금씩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대부분 비슷합니다. 대표적으로 이 핵교리에 빠질 수 없는 게 그거죠. 핵무기를 가진 나라는 핵무기를 가지지 않은 나라와 전쟁을 할 때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는다. 이게 전제거든요. 그리고 또한 핵무기를 사용할 때에는 내가 먼저 핵 공격을 받았을 때, 즉 핵무기를 보유한 국가로부터 핵 공격을 받았을 때 비로소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이런 것이 러시아가 지금까지 유지해오고 있던 핵교리인데 이 푸틴 대통령이 그걸 바꿨습니다. 이 핵교리를 개정을 했어요. 뭐라고 개정을 했냐? 핵 보유국한테 군사적인 지원을 받고 있는 비핵 보유국, 우크라이나를 말하는 겁니다. 우크라이나는 지금 핵무기가 없지 않습니까? 즉 핵무기를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우크라이나가 핵 보유국으로부터 군사적인 지원을 받아서 그 군사적인 지원 받은 것을 토대로 그것을 러시아의 공격에 사용을 한다면 그때는 러시아가 핵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지금 핵교리를 바꾼 겁니다. 굉장히 위험천만한 거죠. 왜냐하면 우크라이나가 나토로부터 미국으로부터 여러 가지 다양한 군사적인 지원은 받고 있습니다만 핵무기를 지원받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러시아를 상대로 전쟁을 하고 있는 우크라이나가 영국이나 프랑스한테 우리가 러시아를 공격할 테니 핵무기를 좀 빌려줘라고 얘기하는 것이 전혀 아니라 어디까지나 재래식 무기, 재래식 포탄 이런 것만 지금 지원을 받고 있는데, 러시아 입장에서는 너희들, 즉 프랑스나 영국이나 미국 같은 핵 보유국들이 왜 재래식 무기를 가지고 러시아 영토를 공격하게 해주냐? 너희가 지급한 미사일이라든가 포탄이 러시아 영토 내에 들어오면 러시아는 직접적인 공격을 받은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우리는 앞으로 그것을 직접적인 공격으로 받은 것으로 간주하겠다. 즉 핵을 가진 나라로부터 공격을 받았으니 나도 거기에 핵무기를 대응하겠다라는 논리거든요. 상당히 말이 안 되는 논리죠. 상당히 위험한 논리입니다. 즉 현재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고 있는 영국과 프랑스의 발을 잡아두겠다. 앞으로 핵전쟁에 발발하게 된다면 그 모든 책임은 프랑스와 영국 너희한테 있는 거다. 미국을 포함해서 있는 거다라고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 핵교리를 개정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 핵교리 개정에 대해서는 사실 러시아가 한 6개월 전부터 더 정확히 특정져서 말씀을 드리면 러시아가 전장에서 조금씩 밀릴 때마다 일방적으로 유리할 때에는 핵교리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합니다, 러시아가. 하지만 본인들이 우크라이나와의 전투에서 좀 밀린다, 혹은 이제 어떤 전투에서 이기지 못하겠다, 혹은 이대로 가다가는 러시아의 어떤 여러 가지 영향력에 치명타를 입을 수 있겠다, 즉 모든 상황이 러시아에게 불리하게 돌아갈 때에는 슬그머니 핵버튼을 또다시 만지작거리면서 국제사회를 위협해 왔거든요. 그러다가 이번에 핵교리를 본격적으로 개정을 하면서 이빨을 드러낸 겁니다. 자, 그러면 그 전에 어떤 상황이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바로 얼마 전이죠. 한 일주일이 안 됐을 겁니다.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 현재 대통령은 아직까지는 바이든이죠. 이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까지 미국이 제한을 시켰던 이 미사일 사거리를 풀어줍니다.
그게 뭐냐? 이 사거리를 풀어준다는 개념보다 더 정확하게는 러시아 영토, 즉 직접적으로 러시아 영토를 미국이 제공한 미사일로 공격을 하지 못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즉 확전의 우려 때문에 미국이 제공한 미사일로 러시아의 영토를 공격하게 될 경우 러시아가 반발할 것이 너무나 뻔하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뭐 에이테킴스 이전에 에이테킴스도 제공을 했고 뭐 하이마스도 제공을 했고 뭐 F-15도 뭐 F-16이죠 다 제공을 했고 좀 많은 어떤 군사 물자들 그 무기들을 우크라이나에 지원을 했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러시아가 쳐들어온 우크라이나 영토 내에서 쓰이는 것이지 그 영토를 넘어서서 현재 전장을 넘어서서 러시아 영토 깊숙이 공격하는 건 절대 안 돼라고 우크라이나한테 빗장을 걸어 잠근 상태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속이 답답한 겁니다. 자, 우크라이나가 현재 전장에서 굉장히 밀리고 있어요. 지금 좀 제가 이따가도 설명을 해드릴 텐데 지금 우크라이나가 전쟁 그 전투 현황이 그렇게 우크라이나 유리하지 않습니다. 그게 아마 올해 초부터 시작해서 러시아가 또다시 공세적인 모드로 들어서면서 우크라이나가 지금 상당히 열악한 상황에 놓여 있는데 그 핵심은 러시아가 이제 어느 정도 한 2년 정도 우크라이나와 싸우다 보니까 우크라이나의 기본적인 뭐 전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파악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가 가지고 있는 이 방공 무기의 효능이라든가 뭐 사거리라든가 이런 것들도 다 파악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러시아가 어떤 전술을 쓰느냐, 이 러시아의 수호이 37 뭐 이런 엄청 큰 그 뭐죠? 미그 35 같은 거죠. 여기 보면은 전략 폭격기 같은 겁니다. 저 전투기죠. 여기다가 그 활공 폭탄을 납니다. 활공 폭탄. 이게 뭐냐? 이 전략 폭격기들이 날아오긴 하는데 우크라이나 방공망이 잡을 수 없는 거리까지만 옵니다. 즉 우크라이나 방공망의 사거리가 미치지 않는 것까지 사거리 범위 밖에까지만 폭격기가 날아와서 폭탄을 뿌리고 가는데 그러면 폭탄을 어떻게 맞히느냐? 이 폭탄이 뭐 추진체가 달린 것도 아닌데 그 멀리 떨어져 있는 우크라이나 진지를 어떻게 맞히느냐? 이 폭탄에 활공 장치를 답니다. 활공 장치. 그래가지고 폭탄을 비행기가 떨구게 되면은 활공 장치에 의해서 굉장히 많은 거리를 거의 100km 가까이를 날아서 우크라이나 진지를 때리고 우크라이나 참호를 때리고 했거든요.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이 활공 폭탄을 잡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그 활공을 타면서 내려오기 때문에 그것을 뭐 요격하기는 굉장히 어렵고요. 그리고 요격 미사일의 경우는 미사일이 굉장히 비쌉니다. 근데 이 활공 폭탄은 그렇게 비싼 무기가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그 모든 폭탄들을 굉장히 비싼 그 유도 무기로 맞춘다는 것은 굉장히 가성비가 안 좋은 일이에요. 근데 그 활공 폭탄들이 상당한 위력을 발휘하기 시작합니다. 즉 우크라이나가 결코 때릴 수 없는 러시아 내륙 깊숙한 곳에서 발진한 비행기들이 그곳에 이제 러시아 그 비행장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러시아가 주로 사용하는 그 활공폭탄도 다 저장소가 다 그 러시아 영내에 있습니다. 러시아 영내에는 활공폭탄을 활용해서 우크라이나 군의 반격을 받지 않으면서 무차별적으로 우크라이나의 진지를 무너뜨리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면서 러시아가 전쟁에서 승기를 잡습니다. 우크라이나가 그래서 올해 초부터 미국한테 꾸준하게 요구를 해요. 이 활공폭탄이 너무 괴롭다. 이 활공폭탄 하나가 거의 뭐 400km, 500km 이렇게 하는 것들인데 그거 하나씩 날아올 때마다 너무 괴롭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한테 요구를 하죠. 제발 그 활공폭탄을 뿌리고 도망치는 그 러시아의 그 폭격기들을 잡을 수 있도록 러시아 내륙 깊숙이에 있는 비행장과 이 군수 저장고들을 때릴 수 있게끔 이 사거리를 좀 늘려달라라고 했는데 미국이 그걸 승인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크라이나는 일방적으로 계속 얻어맞기만 했었거든요. 자, 그러다가 이번에 드디어 미국이 오케이, 우크라이나가 가지고 있는 미국산 무기를 다 활용을 해서 러시아 영토 내에 있는 비행장이든 그게 뭐 활공폭탄 저장소든 군 지휘 벙커든 다 때릴 수 있다라고 허락을 해준 겁니다. 그러면 왜 바이든 대통령은 이제서야 우크라이나가 1년 전부터 요구하고 있던 그 사거리 제한을 왜 이제서야 풀어준 것일까? 그것은 바로 트럼프 대통령, 이 트럼프 당선인 때문이죠. 이 트럼프 당선인이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 매우 탐탁치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고 특히나 우크라이나한테 상당히 불리한 조건에서 이 평화 협상을 맺도록 강요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바이든 진영에서 봤을 때는 만약 저렇게 된다면은 너무나 이 러시아한테 유리한 방향으로 정전 협정이 맺어지는 것이 아닌가. 정전 협정이 아니라 종전 협상이죠. 종전이죠. 맺어지는 것 아닌가라는 우려 때문에. 그리고 현재 트럼프 당선인이 얘기하고 있는 그 평화 협상안에 대해서 나토 국가들이 매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영국이나 프랑스라든가 뭐 폴란드라든가 이런 나라들은 결코 그런 협상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하면서 매우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고, 가장 강하게 극렬하게 반발하는 세력은 젤렌스키 대통령이죠. 이 우크라이나 현재 집권 세력은 모두가 다 죽는 한이 있더라도 그 협상안은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뒤에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제 트럼프 당선인의 집권이 내년 1월 20일이면 이제 집권이 되는데, 그 전까지 최대한 많은 무기를 우크라이나한테 주고 우크라이나가 그동안 많은 어떤 영토를 확보할 수 있게끔 무기 제한을 풀어준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 에이테킴스로 우크라이나가 첫 러시아 본토를 겨냥해서 6발이나 발사를 했고요. 자, 그리고 미국의 뒤를 이어서 나토 역시 미국처럼 똑같이 따라하는 겁니다. 나토도 우크라이나한테 정말 많은 무기를 지원을 했어요. 영국도 스톰 섀도우 같은 거, 그리고 이제 프랑스도 스칼프 미사일 지원했죠. 이 스칼프와 스톰 섀도우는 똑같은 미사일입니다. 이 스톰 섀도우 미사일은 영국과 프랑스가 공동으로 개발한 미사일이거든요. 공동 개발. 그렇기 때문에 영국은 그걸 스톰 섀도우라고 부르고요. 프랑스는 스칼프라고 부릅니다. 근데 그 미사일을 주긴 줬는데 그 사거리가, 이 스톰 섀도우 사거리가 약 400에서 500km예요. 하지만 영국 역시 미국의 뒤를 따라서 미국의 어떤 기전을 맞추다 보니까 러시아 영토 내에는 공격을 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크림반도까지는 괜찮아요. 러시아 영토지만 어쨌든 크림반도는 우크라이나 영토였기 때문에 그래서 한때 작년인가요? 아마 제가 기억해 작년 6월인데 우크라이나가 보유한 스톰 섀도우로 이 크림반도에 있는 대교를 아주 멋지게 무너뜨린 그런 장면도 있었죠. 하지만 러시아 영토 내에 있는 비행장이라든가 전략 시설들은 공격을 못하게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똑같이 그걸 해제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크라이나가 보유하고 있는 스톰 섀도우로 우크라이나가 어제 단 하루 동안 10발에서 12발의 이 스톰 섀도우 미사일을 날렸습니다. 그리고 이 스톰 섀도우 미사일이 날아간 곳이 어디다? 네. 러시아의 그 군 지휘 센터, 그러니까 벙커라고 하죠. 지휘 벙커. 그 지휘 벙커를, 그 한 벙커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우크라이나가 무려 12발의 미사일을 한 곳에 쏟아붓습니다. 완전하게 폐허로 만들었다라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서 군 지휘를 하던 북한군 장성도 이제 지금 심각한 부상을 입었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죠. 그 장성이 누군가에 대해서는 많은 어떤 보도들이 있지만 제가 판단하기에는 지금 현재 북한군 장성이 3명 파견돼 있거든요. 지금 우크라이나 현장에. 첫 번째는 제가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요. 2명은 일단 그 중장 계급입니다. 북한에서는 상장이라고 부르는데 별 3개짜리 두 명이 나가 있어요. 둘 다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부총참모장. 한 명은 정찰청국장이죠. 그 중에 한 명은 그리고 지금 현재 부상당한 것으로 추측되는 사람은 신금철이라는 사람입니다. 신금철. 신금철의 지위는 조선인민군 총참모부에서 작전처장, 즉 이 북한군의 전체적인 작전을 지휘하고 작전을 구상하고 하는 핵심 브레인 중에 한 명인데, 이 사람이 어떻게 보면은 러시아에 파병된 1만 2천 명의 북한군의 전체적인 작전에 대해서 구상을 하고 러시아군과 협의를 하는 매우 중요한 인물인데, 그 신금철이 지금 부상을 당했을 가능성이 크다. 어쩌면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영상을 아마 여러분들이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그 지대를 완전히 초토화시켰거든요, 우크라이나 군이. 자, 이게 뭐냐? 우크라이나 군은 이미 어디를 때리면 되는지를 다 알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정보력이 상당하거든요. 이 우크라이나 보안국, 국정원 같은 거예요. 우크라이나의 보안국의 그 정보 능력은 이 전쟁 기간 동안 굉장히 많이 발달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 유럽 국가들 중에서 러시아를 상대로 가장 최고의 정보 능력을 자랑하는 것이 바로 이 우크라이나 보안국인데, 이 우크라이나 보안국이 작년부터 꾸준하게 어디를 때리면, 즉 러시아의 영토 내에 있는 어디를 공격하면 우크라이나가 결정적으로 승리를 거둘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미 다 파악을 해놨습니다. 어디를 들어가고. 이 우크라이나 보안국이 얼마나 일을 잘하냐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이 전쟁 범죄에 가담한 그 러시아 장교들은 우크라이나 보안국이 그 사람이 어디서 휴양을 하든 어디서 뭘 차를 마시든 무조건 다 하나하나 골라내서 다 죽이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바그너 그룹, 한때 이 바그너 그룹 매우 용맹을 떨쳤더니 바그너 그룹도 이제는 다 철수를 프리고진이 죽은 뒤에 바그너 그룹은 다 철수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 바그너 그룹이 아프리카에 가 있어요. 아프리카에서 지금 러시아의 명령으로 지금 용병 작업을 하고 있는데, 우크라이나 보안국이 바그너 그룹이 있는 그 아프리카까지 따라가서 바그너 그룹의 지금 그들과 전투를 하고 있거든요.
그만큼 우크라이나 보안국의 정보 능력이 뛰어나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보안국은 지금까지 이날만 기다렸다는 겁니다. 러시아 영토 내에 있는 러시아의 어떤 러시아가 매우 신중하게 생각하는, 매우 보호하려고 하는 그런 지점에 대해서 타격을 할 수 있게끔 제발 타격 능력이 우리한테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그것이 풀어지면서 이제 러시아는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된 겁니다. 네. 자, 그러다 보니까 러시아가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졌어요.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러시아는 매우 편안하게 우크라이나를 공격했거든요. 어차피 우크라이나 니네가 가진 무기로는 러시아 영토 내에 있는 그 어떤 것도 건드릴 수 없으니 우크라이나가 지금 탄도미사일이 없거든요.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뭐 있다 하더라도 러시아 영토 내에 있는 건 공격할 수 없으니까 그럼 뭐 하겠습니까? 그만큼 안타까운 입장이고 러시아는 반면에 매우 느긋한 입장이었죠. 어차피 여기서 비행기 띄워서 활공폭탄 뿌리고 도망가면 또 우크라이나 병사들 죽어나가는 것이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러시아가 지금 미국의 그 에이테킴스 미사일 또 영국과 이 프랑스의 그 스톰 섀도우 미사일을 연달아 얻어맞으면서 지금 계속 얻어맞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분위기가 확 바뀐 겁니다. 그러면서 러시아가 이제 오늘 아침이죠. 네, 어제 아침입니다. 어제 아침. 네, ICBM을 발사했습니다. ICBM. 자, ICBM이 뭡니까, 여러분? 대륙간 탄도 미사일입니다. ICBM은. 자, 대륙간 탄도 미사일은 대륙과 대륙 사이를 날아가는, 즉 사거리 5,000km 이상의 미사일을 우리가 대륙간 탄도 미사일이라고 부르는데, 이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한 발 개발하는 데는 엄청나게 많은 비용이 들어가요. 그리고 한 발 날리는 거, 그 한 발 날리는데도 정말 많은 비용이 들어갑니다. 근데 그 미사일에 러시아가 재래식 탄두를 넣어서 쐈단 말이죠. 엄청난 비용 낭비입니다. 러시아가 왜 그랬을까요? 원래 ICBM은 만약 그것이 발사됐다라고 하면은 핵무기로 간주합니다. ICBM 안에는 핵탄두를 탑재하고 보통 쏘는 게 일반적인 관례거든요. 왜냐하면 ICBM은 애초에 개발할 때부터 굉장히 멀리 있는 상대를 한 번에 완전히 끝장내기 위해서 만든 무기, 즉 전략 무기거든요. 대량 살상 무기가 ICBM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ICBM을 개발하고 한 발 날리는데 엄청나게 많은 비용이 들듯이 그만큼 그 한 발을 날렸을 때 그 비용을 상회하는 엄청나게 많은 효과를 거둘 수 있어야 ICBM을 개발하는 게 남는 이득이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보통 ICBM은 핵탄두를 탑재하고 날리는 것이 기본적인 교리입니다. 근데 이번에 러시아는 핵탄두를 탑재하지 않고 어마어마한 손실을 감내하면서 재래식 탄두를 넣어서 날렸단 말이죠. 그 이유는 뭐냐? 이런 거죠. 내가 이번에는 이 ICBM으로 재래식 탄두를 넣었다, 이번에는. 하지만 영국, 프랑스, 미국, 너네 내가 ICBM 날리는 게 무슨 뜻인지 알지? 이겁니다. ICBM을 다 가지고 있어요. 영국도 가지고 있고 프랑스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심지어 여러분들, 러시아가 이 ICBM을 날린 장소는 그 ICBM이 떨어진 곳에서 500km밖에 떨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즉 거의 10,000km를 날아가는 그 ICBM을 가지고 500km에 있는 목표물을 타격하기 위해서 ICBM을 썼다라는 건 러시아가 보내는 명백한 경고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이 스톰 섀도우라든가 에이테킴스라든가 이런 미사일들이 러시아 영토를 공격한다면 그 다음엔 나도 어떻게 될지 몰라, 이런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핵 교리도 바꿨죠. 언제든지 핵무기를 가지고 내가 이제는 비핵 국가라 할지라도 핵 보유국의 도움을 받는 비핵 국가로부터 공격을 받으면 나는 핵 보유국으로부터 공격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겠다라고 핵 교리를 바꿨고, 이번에는 ICBM 카드까지 꺼내들면서 실질적으로 ICBM 발사했습니다. 물론 오늘 푸틴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거 ICBM 아니다. ICBM 아니고 신형 중거리 미사일이다라고 변명을 했는데 미국과 우크라이나는 그 잔해를 다 수고했습니다. ICBM이 맞습니다. 자,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상황이 매우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좀 전황을 좀 볼 텐데요.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전황이 어떠냐? 이 전황이 어떠냐? 저 지도를 좀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지도를 보면 지금 빨간색으로 칠한 곳, 빨간색으로 칠한 쪽이 지금 러시아가 현재 점령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영토입니다. 전체 우크라이나의 약 5분의 1가량을 러시아가 점령을 하고 있어요. 5분의 1가량. 밑에 크림반도 보이시죠? 세바스토폴이라고 써있는 저 세바스토폴은 러시아의 흑해 함대가 있던 곳이고요. 저 크림반도는 2014년에 러시아가 불법적으로 점령을 한 곳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2022년 2월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밀고 들어가면서 지금 저만치 영토를 먹었거든요. 보면은 이 도네츠크라든가 루안스크라든가 이 지역을 러시아가 다 먹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저 위에 노란색으로 이렇게 빨갛게 노란색으로 약간 보이는 거 보이시죠, 여러분? 저 위 상단에. 자, 이걸 좀 확대해 볼게요. 네, 자, 이 지역,
자, 다시 가보겠습니다. 자, 요 지금 현재 먹고 있는 이 지역 빨간색이 지금 현재 러시아가 점령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영토. 그리고 저 윗부분에 있는 저 노란색. 자, 요거는 바로 현재 우크라이나가 점령하고 있는 쿠르스크주입니다. 여기는 러시아 영토예요. 저 지금 밑에 까만색으로 보면은 이제 그 국경선이 그어져 있죠. 지금 국경선 보이시죠, 여러분? 국경선 윗부분이 지금 우크라이나가 점령한 크루스크주고요. 저 빨간색은 러시아가 다시 되찾은 우크라이나와의 어떤 전투를 통해서 다시 되찾은 크루스크 영토입니다. 자, 이 크루스크가 여러분 지금 현재 모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틀어서 가장 치열한 격전지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우리가 방송을 진행하고 있는 이 시점에도 10분에서 15분 간격으로 러시아가 지금 공격을 하고 있거든요. 저 크루스크주는 올해 8월에 우크라이나가 전격적으로 러시아 영토로 밀고 들어가면서 먹은 러시아 영토입니다. 저 지역에 러시아군 5만 명이 있고요. 또 그 5만 명을 막아내기 위해서 우크라이나에 약 2만 5천 명 정도의 그 5개 여단 정도 되는 부대가 대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된 북한군의 12,000명도 지금 저 빨간 부분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 빨간 지역, 굉장히 지역이 협소하죠. 저 지역에 지금 러시아 5만 명도 들어가 있고요. 북한 그 5만 명 안에는 북한군 12,000명도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자, 러시아 입장에서는 아니 저렇게 많이 먹었는데, 자 보시면 우크라이나 영토의 5분의 1에 달하는 저 정도 우크라이나 영토 20%를 먹었는데 왜 이제 이쯤에서 만족할 때가 되지 않았냐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하지만 이건 그거고, 자 이건 이거고, 이건 이겁니다. 이건 좀 다른 겁니다. 이 쿠르스크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지역이에요. 왜 중요하냐면 그 쿠르스크 지역 가운데 보시면 여러분 수두자라고 써 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 수두자. 자, 이게 포인트가 안 되네요. 우크라이나가 먹은 영토 맨 가운데 보시면 수두자라는 그 러시아어로 된 그 영토가 보이는데, 저 수두자 지역이 너무나 중요한 지역인 것이, 러시아가 경제적으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러시아한테 가장 많은 돈을 벌어들이는 게 천연가스 공급이거든요. 서유럽 국가들한테 러시아가 보유하고, 예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피디님. 요 수두자 지역. 그 서유럽 국가들, 특히나 독일이라든가 이탈리아라든가 이런 나라들의 이제 루마니아라든가 이런 나라들의 러시아가 보유한 천연가스들이 공급이 되고 있었거든요. 우크라이나 전쟁 전까지.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졌어도 그 가스관을 통해서는 러시아가 끊임없이 수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저 수두자에 서유럽으로 가는 러시아의 송유관을 밸브를 잠글 수 있는 시설이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엄청나게 큰 밸브예요. 엄청나게 큰 송유관이에요. 러시아가 생산하는 천연가스가 보통 2개의 파이프 라인을 타고 이제 서유럽으로 건너가는데, 저 2개의 파이프 라인이 지나는 곳이 바로 쿠르스크고, 그 중에서도 저 바로 수두자라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수두자 지역에 가면은 그 파이프를 잠글 수 있는 이따만한 그 밸브가 있어요. 그 관리 시설이 저 안에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크라이나가 바로 저 수두자부터 치고 들어간 겁니다. 저기를 빨리 먹어서 러시아의 숨통을 끊어놔야겠다는 생각으로 좀 저 지역을 점령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러시아 입장에서는 내가 지금 현재 20%에 달하는 영토를 먹었는데 갑자기 우크라이나가 쿠르스크를 쳐들어오면서 이건 뭐지? 이렇게 된 겁니다. 전혀 생각을 하지 못했던 곳에서 공격을 받으면서 러시아의 영토를 잃어버렸고요. 푸틴 입장에서는 정치적으로 상당히 난감한 상황입니다. 그게 뭐냐면 지금까지 푸틴은 마냥 공격하면서 이 특별 군사 작전을 통해서 이 우크라이나를 단죄한다라는 것으로 어떻게 보면 본인의 어떤 정치적인 인기를 유지해 왔었는데, 갑자기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우크라이나한테 한 방 크게 맞으면서 그 지역을 지키던 수천 명의 병사가 다 투항해 버렸거든요. 거의 1,000명에서 2,000명에 달하는 병사가 한 번에 투항을 했습니다. 그들은 거의 한 번도 싸워보지 않은 약간 국경 수비대 같은 느낌이었는데 그냥 아예 우크라이나가 쳐들어오자마자 손들고 투항하는 장면이 그대로 다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쿠르스크 지역 주민들을 중심으로 푸틴 도대체 뭐 하는 거냐, 이런 거 하나 방비 안 하고 뭐 하는 거냐라고 하면서 엄청나게 비판을 받고 있고, 이제 그 비판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 우크라이나가 만약 이 송유관, 이 러시아를 거쳐서 서유럽으로 가는 이 송유관을 우크라이나가 건드린다면 러시아 입장에서는 상당히 골치 아파집니다. 거의 모든 송유관을 다 뜯어 고쳐야 돼. 다 뜯어서 다시 다른 데로 옮겨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러시아는 저 쿠르스크를 차지하는 것이 푸틴의 정치적인 인기 회복을 위해서 일단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 송유관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도 중요하고요. 또 마지막으로는 우크라이나가 저 지역을 먹은 건 송유관 때문만은 아닙니다. 송유관도 있겠지만 지금 현재
20%에 달하는 영토를 잃어버렸고 그 영토를 군사적으로 되찾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러시아의 영토, 그리고 러시아가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영토를 내가 먹고 있어야 나중에 협상을 할 때,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나중에 전쟁이 끝나고 나서 영토에 관한 협상을 할 때 잃어버린 영토를 일부분이라도 되찾아올 수 있겠다라는 생각. 즉 뭔가 러시아와 협상을 하기 위해서는 우크라이나 하나의 카드는 들고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 카드로 선택한 것이 바로 쿠르스크다. 러시아 입장에서는 아예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카드가 우크라이나 손에 쥐어지게 된 셈이니 우크라이나 가지고 있는 저 협상 수단을 무력화하기 위해서라도 저 쿠르스크를 되찾기 위해서 지금 엄청나게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하루에 1,500에서 1,800명씩 죽어나가고 있는 것이 저 바로 쿠르스크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 지역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가 보유하고 있는 에이테킴스라든가 뭐 스톰섀도우라든가 이런 미사일들이 대부분 쿠르스크 주변에 사용됐거든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도 지금 저 쿠르스크를 지켜내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대부분에 가지고 있는 모든 어떤 그 미사일들을 다 쏟아부어서 쿠르스크를 공격해오는 러시아군을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인터넷 검색창에 펜앤마켓을 검색해 주세요. 펜앤마켓은 펜앤드마이크 구독자분들을 위한 종합 쇼핑몰로 좋은 상품으로 온라인 최저가를 목표로 하는 마켓입니다.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